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윤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 기자입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경제나 뭐 금융, IT 관련 내용 중에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이제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이제 김 기자님이 설명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좀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한 건 약 2년? 3년 정도 되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약간 방식을 바꿔서 김 기자님이랑 이제 저랑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의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 기자님은 이제 아빠가 들려주는 쉬운 경제 이야기로 예. 네, 찾아뵙고 있습니다. 제가 할 내용들은 이제 해외 투자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 나름 이름을 정했는데 좀 부끄럽네요. 윤 기자와 함께하는 해외 투자 지식 쌓기라고 되게 쳤는데 전 좋아요. 예. 좋은가요? 읽어보니까 좀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 올해 목표가 해외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뭐 경제나 IT 관련돼서 이제 관련 뉴스를 많이 다루고 취재는 했었지만 정작 제 재테크나 투자 관련된 생활은 거의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뭐 월급만 모아서는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이고요. 그래서 투자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투자 고수는 아니지만 나름 투자에 대한 철학은 있어요. 투자를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 철학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네. 누구나 계획은 다 있다. 네. 예, 링 위에 올라가서 네. 예, 맞기 전까지는. 그렇죠. 계획은 있고 이제 예. 실행을 하기 위해서 정말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 팟캐스트에 이제 같이 해보자. 저와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런 기획을 해봤고요. 그럼 수익률도 공개를 하신 건가요? 아, 그건 안 할 겁니다. 그래요? 네. 제 철학에 대해서 다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약간 워런 버핏처럼 철학을 만들었는데요. 워런 버핏이 잘 모르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IT 기업에는 투자를 안 한 걸로 좀 유명합니다. 약간 저도 모르는 거엔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지키고 싶어요. 아는 곳에 투자를 하고 싶고 또 투자에도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투자 판단을 내릴 때 제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올해부터 여러 가지 공부를 할 거고요. 여러분도 함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뭐 해외 투자 상품을 찍거나 뭐 기업을 찍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식을 같이 이제 알아가보는 그런 채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윤 기자님 그러면은 영문 외신도 이제 매일매일 보셔야 되겠네요.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예. 봐야겠죠. 예. 정말 저 이제 의지를 다졌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도 국제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요새 월지나 아니면 FT 같은 경우 돈을 받고 하잖아요. 네. 근데 공짜로 볼 수 있는 해외 외신 중에 괜찮은 게 마켓워치, 뭐 CNBC 또 있죠.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참 청취자분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그런 사이트들도 좀 모아가지고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괜찮겠네요, 그거 진짜. 그럼요, 이제 해외 투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저와 같이 알아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이 외에도 뭐 해외 투자를 할 때 뭐 이런 게 궁금하다, 아니면 뭐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건 어디서 봐야 하나요? 뭐 이런 게 좀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좀 설명을 좀 전 해드리고 싶어요. 왜 국내 투자도 아니고 해외 투자일까? 그리고 왜 투자를 해야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가장 큰 이유로는 우선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대부분의 국가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하고 나면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빠른 속도로 이제 경제 성장을 그동안 해왔지만 더 이상 더 이제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성장을 하기는 구조상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도 같이 늘어나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또 정부에서 인프라
기반 시설을 확충하거나 공급을 늘려서 성장할 수 있는 단계는 이제 우리나라도 한계가 온 거죠. 더군다나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지금은 인구수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제 줄어드는 시기가 언젠간 올 거예요. 이는 내수 시장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IT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점차 회사에서는 필요한 직원 수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네, 플랫폼 기업들이 늘어나고 뭐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 이러한 트렌드는 보다 가속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출생률이 줄어드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이미 좀 약간 이슈화가 되고 있긴 한데 플랫폼 기업이 늘어나면서 플랫폼을 매개로 이제 노동이 거래되는 그러한 새로운 고용 형태가 생겨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중국집이나 치킨집마다 배달 직원을 고용을 했었지만 요즘은 배달 직원을 고용을 하지 않고 배달이 있을 때마다 배달 관련 그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음식 배달을 합니다. 배달 주문은 예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는데도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부지런하게 다니셔야지 예전만큼 버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예전에는 이제 배달 직원분들이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있었지만 이제는 말씀하신 것대로 더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자신이 배달한 만큼 수입을 벌 수가 있어요. 뭐 더 많이 이전보다 더 많이 버는 경우도 있고 더 적게 버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뭐 어떤 회사, 어떤 이제 사업장에 소속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뭐 직접 고용에서 간접 고용으로 바뀌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은 뭐 플랫폼 기업뿐만의 일은 아닙니다. 산업 곳곳에서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금융업계에서는 은행과 증권사가 오프라인 지점을 많이 줄이고 있죠. 얼마 전에 저희 에피소드에서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그렇죠. 예, 증권사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사람도 안 뽑고 있던 사람 자르고 있는 거니까. 네. 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 700곳 중에서 3에서 뭐 5년 내에 200여 곳을 폐점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었어요. 온라인 쇼핑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각 개인이 수익이 늘고 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방법이 사실 일자리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일자리는 점점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성장을 맞이하면서 연봉 인상률도 뭐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고 있죠. 또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가 크게 늘어나진 않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금리가 7%, 10% 이럴 때도 있고 훨씬 더 높을 때도 있었죠. 이때는 은행에 돈만 넣고 있어도 행복하죠. 이제는 근데 뭐 은행에 예적금을 넣어두나 그냥 집에 이제 현금을 쌓아두나 비슷합니다. 예, 물가 상승률이 낮다 보니까 예전에는 집에 쌓아놓고 있으면은 인플레이션 대비 손해를 보는 거다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말들이 점점 이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긴 하죠. 그렇죠. 현금이 집에 있어도 뭐 굳이 은행을 가냐 귀찮게 집에 뭐 놔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기업은 돈을 벌어도 개인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개인은 벌이가 그대로지만 기업들은 뭐 IT나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더 이상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제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노동자보다 주주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어떤 주주자본주의가 더 심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의 설명을 되게 고급스럽게 그래요? 주주자본주의 오랜만에 써보네. 네, 표현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김영익, 강흥보 저자의 투자의 미래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 가운데 개인목이 1997년 경제위기 이전에는 71% 정도였는데 2008년 이후로는 62%, 그리고 2017년에는 61.3%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국민소득
국민소득 중 이제 기업의 비중은 1997년 17%에서 2008년 25%로 높아졌어요. 2017년에는 24.7%였고요. 이렇게 이제 국민소득 중 개인의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기업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 이유는 임금 상승률이 기업 이익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97년 이전에는 임금 상승률이 기업 이익 증가율보다 다소 높았어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기업 이익 증가율은 연평균 15.5%였는데 임금 상승률은 얼마였을까요? 아까 그보다 높다고 하셨으니까 네. 높겠죠? 예. 네. 그 기간 동안 임금 상승률은 16.2%였어요. 연평균이요? 네, 굉장히 높죠. 예. 정말 너무 부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사실 이걸 보면은 어른들이 뭐 요즘 애들은 회사에 충성심이 없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전에는 회사만 열심히 다녀도 연평균 임금 상승률이 16.2%가 오르니까 다닐만 했죠. 아니 그리고 저축도 할 만했죠. 그쵸. 이자도 많이 주시고. 네. 1997년부터 2007년에는 임금 상승률이 연평균 6.9%였습니다. 기업 이익 증가율은 10.3%였고요. 더 높았죠. 기업 이익 증가율이. 또 개인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건 자영업자 이익 증가율이 하락한 것 때문이에요. 2008년부터 2017년 기업 영업 이익 증가율은 연평균 6.3%였는데 자영업은 1.7%였습니다. 정말 자영업은 좀 너무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자영업의 어렵다 위기는 2000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네. 사실 IMF 이후부터 자영업은 계속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 왜 그동안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 못했는지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기업이 우리의 이익을 뭐 다 가져갔다 이러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구조적으로 좀 그렇게 점점 더 변해가고 있어요. IT가 발전을 하면서 뭐 기업은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고 사람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IMF 구제금융과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은 더 보수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돈을 안 벌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진 않더라도 내가 살 수 있는 안전하게 살 곳 한 곳 정도는 좀 마련을 해야 안전하죠. 그리고 뭐 여행도 다녀야 되고 사실 취미생활도 해야 하죠. 특히나 뭐 집은 월급쟁이 월급만으로는 거의 살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되었고요. 그리고 노후 준비도 필히 해야 됩니다.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또 은퇴한 뒤 시간은 한 20년? 그보다도 더 길 수도 있어요. 노후 파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거는 절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경제와 금융, 산업을 공부하면서 투자를 하고 이는 또 경제와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기업은 돈을 벌고 개인은 돈을 벌기 어려운 시기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업이 돈을 벌면 기업 내부에만 이제 자금을 계속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배당으로 주주에게 배분을 합니다. 주주 자본주의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이러한 배당을 저희도 노려볼 수는 있어요. 뭐 그렇죠. 재벌들처럼 정말 뭐 배당으로 몇 억을 벌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배당을 또 노려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갖고 있는 1억 천금을 노려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월급 외에 또 다른 부수입으로 해서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 놔라. 네. 그게 하나의 재테크 뭐 결과물 이렇게 퍼포먼스를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짚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해외 투자일까? 우리나라는 저성장입니다. 내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죠. 대표적인 뭐 투자 방식 중 하나가 부동산이랑 주식일 텐데 사실 부동산은 너무 가격이 올라서 엄두가 나지는 않고요. 그래도 우리가 노려볼 만한 곳이 주식 투자예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이 있고요. 또 미국 주식은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예. 뭐 지금 코로나 이 19 사태 때문에 이제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는 계속 오르기는 했었어요.
또한 한국 기업들의 배당률보다도 해외 기업의 배당률이 더 높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 기업의 배당 성향은 평균 22%였고 중국 기업은 32%, 그리고 미국 기업은 48%입니다. 와, 미국 기업은 살만하네요. 주식도 올라가고 배당도 높고.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해외 기업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뭐 우리나라도 해외 기업처럼 배당 성향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아마 주식 투자의 개념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올라가서 차익을 노린다는 개념도 있긴 하겠지만은 네. 뭔가 배당을 좀 잘 해주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네. 그 기업 투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네. 그래서 해외 투자에 사실 저는 좀 더 기회가 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외 투자를 공부를 해보기로 결심을 했던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사실 제가 지금 직업이 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국내 IT 기업을 커버하는 기자인데 뭐 제가 국내 기업을 투자 추천을 한다던가 뭐 투자 영역으로 이렇게 다루는 건 사실 기자 윤리에 좀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래도 번외로 국내외 IT 소식은 저희가 간간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투자를 다룬다고 해서 뭐 해외 기업 투자 추천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 사실 뭐 다른 투자 관련 채널과 좀 약간 다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상품이 좋다, 이 기업이 좋다라고 설명을 하기보다는 투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과 뉴스 분석 등을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우선 초반에는 환율과 금리에 대한 내용을 이어갈 거고요. 그리고 안전자산, 해외 주식 등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간중간에 중요한 해외 뉴스나 뭐 해외 뉴스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뭐 아니면 해외 기업 실적을 보는 법, 이러한 부분들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수동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제 이러한 지식을 쌓아가면서 능동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채널을 예전에 뭐 경제를 보는 눈을 키워드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번에는 투자를 보는 눈을 함께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예. 네, 경제 뉴스나 뭐 금융가에서 하는 분석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스스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스마트한 투자자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저와 함께 투자 준비를 하실 의지가 뭐 마구마구 솟구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네,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